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2021학년도 초등 A7번 관련해서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사용 지도서를 봐야 되는 이유를 이 문항과 그리고 출제 원리 바탕으로 설명드리려고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본론이죠. 이 문항 관련된 추가 자료를 같이 보면서 기출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볼 거예요. 이 문항에 대한 이해죠. 이 영상은 2025 시기분 초등 서답형 교재를 구매해서 보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왜냐면 2026 시기분부터는 이 영상 내용이 책에 반영될 거라서 보실 필요가 없고, 또 제 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딱히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2024년 11월에 시행되는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면서 2025 시기분 초등서답형을 구매해서 보신 분이 같이 학습을 해주시면 좀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같이? 일단 문제는 풀었다고 가정하고 영상을 진행하니까 안 푸셨다면은 풀고 해설지도 읽어보시고 보세요. 1번 문항 보죠. 이 문항은 과학과 수업 전략에 대해서 물었던 문항이고, 당시에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험생이 틀렸던 문항이고,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문항에서 다루고 있는 이 과학과 수업 전략은 비유 전략입니다. 비유 전략 말고도 수업 전략이 출제된 적이 있죠. 간접적으로 출제됐는데 개념도가 19학년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수업 전략 중에 많이 출제되는 소재가 V도인데 초등 임용 시험에서는 아직 출제되지 않은 미출제 소재예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수업 전략이 있는데 전부 다 학습을 해두셔야겠죠. 왜냐? 이미 출제되었고 킬러 문항으로 출제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쟁자들 전부 다 이거 학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킬러 문항이었지만 이제 다시 출제가 된다면 그저 그런 문항이 될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킬러 문항이었던 이유는 그 당시 수험생들이 이 내용을 많이 보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킬러 문항이 된 거고, 이제 지금 수험생들은 다 이 내용을 학습하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정답률이 그때만큼 낮지 않겠죠. 이 문항이 비유 전략을 다룬 문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유와 관련된 연구가 예전부터 많이 시행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논문을 설명을 드릴 건데, 대표적으로 노태희 교수님하고 권혁순 교수님이 연구하신 논문이 있어요. 노태희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 교수님이시고, 권혁순 교수님은 제 모교 교수님이세요. 청주교육대학교 교수님이신데 20년 전에 비유 관련된 논문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또 최근 논문도 있는데 노태희 교수님, 이 1번에서 설명드린 교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노태희 교수님하고 김민환 교수님께서 연구한 논문은 이건 2018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비유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논문으로. 갑자기 논문 이야기를 왜 하냐? 비유 논문 이야기를 왜 하냐? 이것은 출제 원리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험 문항, 임용시험 출제할 때요, 이런 문항 카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출제자들이 문항 카드를 작성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취 기준, 교육과정 성취 기준도 들어가고, 이 문항은 이 성취 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취 기준도 들어가고, 당연히 모범 답안, 예시 답안, 채점 기준, 이런 것들도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 출제 근거예요. 이 문항 카드에는 출제 근거라는 란이 있고, 출제 근거에 출제자가 어떤 서적을 참고해서 어떤 내용을 참고해서 출제했는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논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들어가느냐? 시중에 출간된 서적들, 그리고 협회에서 발행한 간행물과 같은 것들이 출제 근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서적과 간행물 중에서 서적의 경우에는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많이 사용했던 교재가 들어가게 되고, 또 간행물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협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협회의 간행물이 출제 근거가 돼요.
그럼 논문은 왜 출제 근거가 안 됐느냐? 논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정 교수가 연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출제 근거로 하게 되면 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적에는요, 물론 이 서적에도 논문 내용이 반영이 돼요. 논문이나 그때까지 발간된 다른 서적을 참고를 해서 이 서적이 출간이 되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논문 자체는 반영이 안 되지만 논문이 반영된 이런 서적들은 출제 근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런 의문이 드시겠죠? 아니 그러면 수험생이 이 많은 서적 다 어떻게 보냐? 이 내용은 한 가지 내용으로 반박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출제 근거가 되는 거는 많이 다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서적들이 출제 근거가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미 그런 서적들을 알고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 교사용 지도서예요. 어느 대학교, 어느 교육대학교에서도 전부 수업 시간에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를 다루고 있고 또 정말 많은 참고 문헌이 반영된 책이죠. 집필진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교사용 지도서를 보셔야 됩니다. 이 교사용 지도서조차도 안 보고 시험장에 가는 수험생이 절반이 넘어요. 그럼에도 지도서 안 봐도 합격해. 물론 맞죠. 그 내용이 맞는데 왜냐면 이 시험은 팩트가 증명을 하죠. 통계 자료가 40% 이상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전체 응시 인원에서 해마다 다르죠. 해마다 다르지만 최근 시험을 보면 40%에서 45%나 되는 인원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경우가 있죠. 뭐 지도서 보고 합격한 사람, 봤는데 점수 안 나온 사람, 정말 뭐 경우의 수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갈팡질팡합니다. 이렇게 해도 합격하고 저렇게 해도 합격하고 똑같이 공부했는데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합격하고 이러니까. 근데 시기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출제 근거, 출처까지 달아서 책을 만들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출제가 그렇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항 카드에 출제 근거 이렇게 적어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사용 지도서는 좀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죠. 출제가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좀 혼자 하시기 버겁다면은 마음 맞는 사람과 스터디 그룹을 만드셔서 나눠서 보셔도 되는 거니까 좀 여러 지도서 내용을 많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합격자가 정리한 이것만 보면 합격한다. 이런 것들 혹해서 사지 마시고 그런 거 하실 거면 차라리 그냥 스터디를 만들어서 그냥 그 스터디 내에서 만드세요. 제발 그런 거 사지 마시고. 여러분도 아마 이성적으로는 아실 거예요. 그런 게 시험에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그런데 수험생의 마음이 나약하죠. 감성적으로 흔들리니까 그런 걸 혹해가지고 사시는데 시험 출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 문항과 관련된 추가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잘랐는데요. 그 뒤에 제가 좋은 일 없이고 이것저것 말한 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자르고 자료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자가 문항을 출제할 때 문항 카드에 출제 근거를 적는다고 했잖아요. 그 출제 근거에 아마도 이 책을 반영해서 출제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도 저와 생각이 같으실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 활용 사례를 보시면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강론을 공부하셨으면 당연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고체 상태는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고정된 자리에서만 움직인다. 그리고 액체 상태의 분자는 일정한 부피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운동하는 특징이 있고 마지막 기체 상태 분자는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운동이 가능하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도 표시되어 있고 여기가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물질의 세 가지 상태는 수업 시간, 쉬는 시간, 방과 후에 학생의 움직임에 비유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수업 시간, 쉬는 시간, 방과 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방과 후라고 제시되진 않았고요. 이게 점심시간으로 바뀌어서 제시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문? 이쪽으로 가보면 이 기억 다음 진술문을 볼게요.
고체 상태 분자는 수업 시간에, 책상에 앉아있는 학생들로 액체 상태 분자는 쉬는 시간에 교실 내에서 움직이는 학생들, 그리고 마지막 기체 상태 분자는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운동장으로 나가는 학생들로 비유해서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지문에 제시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지금 나온 거죠. 이 내용. 사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태희 교수님이 비유 관련해서 논문을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태희 교수님이 과학 지도서도 쓰셨거든요. 중학교 과학 지도서. 이 노태희 교수님이 쓰신 지도서를 보면 요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본인이 이렇게 연구하신 분야니까 그 내용 관련해서 이 내용을 넣으셨겠죠. 위에 비유해서 대응되는 것들을 정리하면 표와 같다. 이 내용 정리한 건 한번 봐요. 수업 시간의 학생은 고체 분자, 목표물, 쉬는 시간의 학생은 액체 분자, 방과 후 학생은 기체 분자. 그리고 시험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책에서는 종소리도 이제 에너지 방출, 목표물과 비유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른쪽 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자료요. 위쪽. 비유는 각 상태에서, 그러니까 각 상태라고 하는 거는 고체, 액체, 기체겠죠. 각 상태에서의 분자의 움직임을 잘 표현하고 있지만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에서 분자가 서로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 주제에 관련해서 비유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계점 1번. 그리고 각 상태를 비유한 상황마다 학생 수가 다른데 이것은 상태 변화 시 분자의 수가 줄거나 늘어날 수 있다는 오개념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오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런 오개념이요. 분자의 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는 오개념, 상태 변화 시. 이런 한계점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문항, 그러니까 초등 임용시험 문항에서는 분자 수 관련해서는 비공유 속성으로 제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1대1로 대응된다고 전제한다고 했으니까 함에도 분자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1대1로 대응된다는 건 수적으로 대응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오개념은, 이런 비유의 한계점은 쓰시면 안 되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유의 유의점을 한번 같이 보고 영상을 정리해 보도록 해요. 비유를 활용한 학습 지도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렇죠. 이해를 도울 수 있고 등등. 그러나 비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제한점 때문에 비유를 사용한 학습의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구조상 비유물과 목표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둘 사이에는 공유하는 속성도 있지만 비공유하는 속성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비공유 속성을 말하는 거죠. 비유에 포함된 비공유 속성을 학습자들이 공유 속성과 혼동해서 전이하고자 할 때, 비유물에서 목표물로 전이하고자 할 때 목표물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비유의 유의점, 비유를 사용할 때 유의점, 한계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요, 수업에서 사용되는 비유물에 대해서 학습자가 친숙하지 않아서 비유물의 공유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유물에서 목표물로 공유 속성의 전이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비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친숙하지 않은 경우, 비유물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볼까요? 마지막은 인지 발달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 비유가 도움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여전히 제한적이야, 효과적이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한 학생들은 비유 없이도 적절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앞에 이 1번, 2번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비유는 이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업 전략일 뿐이지 이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 없이도 과학적 개념, 과학적 내용을 이해시킬 수 있으면 굳이 비유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형식적 조작기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 용어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다들 아시죠? 4단계에서 나오는 용어죠. 그러니까 인지발달이 낮은 학생들이라고 하는 건 4단계가 이렇게 되잖아요. 감전 구형이죠.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순서로 발달한다고 하는 게 요건데, 여기 형식적 조작기가 있으니까 인지발달이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라는 거는 이 형식적 조작기 이전의 학생들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유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관련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네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출제가 좀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하시고 또 지도서를 봐야 되는구나 이런 필요성도 조금이나마 단 한 분이나마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책에는 수록되지 않은 시기분에 수록되지 않은 이 내용을 추가로 학습하시면서 문항에 대한 이해도 조금 높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